안녕하세요, 루비다 여러분. 오늘은 부키 출판의 데이비드 A. 싱클레어, 매슈 D. 러플랜트 지음의 하버드 의대 수명 혁명 프로젝트 노화의 종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 찬사를 보내온 기관이나 분들이 굉장히 저명한 분이거나 관련된 기관의 의학연구소나 의학 책임자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뇌과학자로 잘 알려지신 정재승 교수님은 이 책을 집어든 당시는 행운아라고 추천의 말씀을 써주셨어요. 엄청나게 많은 과학적 연구 결과가 설명되어 있지만 그것보다는 저는 유전학 기반으로의 실질적 조언 위주로 내용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에서 저자는 노화는 질병이다, 치료할 수 있다라고 굉장히 혁명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대다수는 100세까지 산다고 생각할 때면 여전히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 그 마지막 수십 년이 결코 아름답지 않을 것임을 익히 보아왔기 때문이다. 산소호흡기와 온갖 약물, 엉덩이뼈 골절과 기저귀, 화학요법과 방사선요법, 수술, 또 수술, 엄청난 의료비, 우리는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어간다. 노화는 불가피한 것,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생은 본래 그런 거야. 그러나 그 모든 생각이 틀렸다면 어떨까? 전혀 그렇게 될 필요가 없다면? 더 젊게 더 오래 살 수 있다면? 몇 년이 아니라 수십 년 더 오래 살 수 있다면? 생의 말년이 앞서서 산 나날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어른이 되는 걸 걱정하지 않은 채 자기 삶에 더 충실하면서 아이처럼 놀 수 있다면, 그리고 노화는 정상이 아니라 질병이며 그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면, 이 책은 하버드 의대 유전학 교수이자 노화와 장수 분야 세계 최고 권위자인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가 바로 이 놀랍고 충격적인 발견에 이르기까지 25년간의 여정과 결과를 담고 있다. 책의 2부 중 건강하게 장수하는 법. 적게 먹어라. 25년 동안 노화를 연구하고 수백 편의 논문을 읽은 내가 할 수 있는 조언이 하나 있다면, 즉 건강하게 더 오래 살 확실한 방법, 지금 당장 수명을 최대화하는 데 쓸 수 있는 방법을 하나 꼽으라면 바로 이것이다. 적게 먹어라. 물론 이 말은 결코 혁신적인 것이 아니다. 고대 그리스 의사인 히포크라테스 때부터 의사들은 덜 먹는 것이 좋다고 말해왔다. 기독교 수도사 에바그리우스 폰티쿠스가 4세기에 조언했듯이 폭식이라는 치명적인 죄악을 거부할 뿐 아니라 의도적인 금욕을 통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이다. 영양실조에 걸리라는 말이 아니다. 굶주림에 시달리라는 말이 아니다. 그런 방식은 더 나은 여생을 살기는커녕 더 오래 사는 길도 아니다. 그러나 단식, 이 풍요로운 세상에서 우리 대부분이 허용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자주 몸을 결핍 상태에 두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건강과 장수에 좋다. 심한 절식이 생애에 미치는 효과를 최초로 과학적으로 살펴보기 시작한 것은 1차 세계대전 막바지였다. 평생 함께 생화학을 연구한 라펠 맨델과 토머스 오스본은 초기에 먹이가 부족한 탓에 제대로 자라지 못한 쥐 암컷들이 풍족하게 먹은 암컷들보다 훨씬 더 오래 산다는 것을 발견했다. 1935년 지금은 유명한 인물이 된 클라이브 맥케이 코넬 대학교 교수는 그 증거를 토대로 후속 연구를 했다. 그는 소화가 안 되는 섬유질이 20% 섞인 먹이를 준 생쥐가 일반적인 먹이를 먹인 생쥐보다 상당히 더 오래 산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 뒤로 80년에 걸쳐 수행된 연구들을 통해 다양한 생물에서 영양실조 없는 열량 제한이 장수로 이어진다는 결과가 반복해서 나왔다. 그 뒤로 열량이 건강과 수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수백 건의 생쥐 연구가 주로 수컷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열량 제한은 효모에게도 효과가 있다. 나는 1990년대 말에 처음으로 그렇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포도당을 덜 먹인 효모는 더 오래 살았고 DNA가 상당히 압축되어 있었다.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ERC 축적, 또 인 폭발, 불임이 상당히 지연되었다. 이 현상이 효모에게만 일어난다면 그저 흥미로운 일에 불과했을 것이다.
1978년 100세를 넘은 장수자들이 많은 것으로 유명한 오키나와 섬에서 생물 노년학자 가가와 야스오는 섬 학생들이 일본 본토 아이들에 비해 열량 섭취량이 3분의 2에 못 미친다는 것을 알았다. 또 본토 성인에 비해 오키나와 성인은 열량 섭취량이 약 20% 적어서 더 마른 편이었다. 가가와는 오키나와 사람의 수명이 더 길 뿐 아니라 건강 수명 또한 더 길다는 것을 발견했다. 뇌혈관 질환, 악종, 종양, 심장병을 앓는 사람이 훨씬 적었다. 간헐적 단식 또는 주기적 단식. 중요한 점은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 먹느냐다. 그리스 이카리아 섬 같은 블루존을 보면 단식 행동과 장수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이 드러난다. 사람들이 죽는 법을 잊은 섬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주민의 3분의 1이 90세 넘게 산다. 고령자들이 거의 다 그리스 정교회의 독실한 신자로서 한 해 중 절반 이상을 어떤 식으로든 금식하라고 말하는 종교 일정표를 철저히 따른다. 금식일 중에는 고기, 유제품, 달걀, 때로는 포도주나 올리브유까지 금지하는 날이 많다. 또 다른 장수촌인 중국 남부의 바마야오족 자치현 주민들은 질 좋은 건강한 음식을 충분히 접하지만 하루 중 오랜 시간을 먹지 않고 지내는 쪽을 택한다. 이곳의 장수자들은 상당수는 아침 식사를 거르는 생활을 해왔다. 그들은 대개 정오 무렵에야 소량의 식사를 하고 해질 무렵에 가족과 함께 좀 더 많이 먹는 식사를 한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하루 중 대개 16시간 이상을 먹지 않고 지낸다. 이런 지역들을 조사할 때 금식 연구를 통해 알아낸 지식을 현대 생활에 적용하려고 시도할 때 우리는 열량 제한을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수십 가지는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중 상당수는 주기적 단식이라는 범주에 속한다. 줄곧 굶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중 일부만 허기지게 함으로써 우리 생존 회로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음식을 제한하는 이 방법들 중에서 더 효과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날 것이다. 현재 한 가지 인기 있는 방법은 아침을 거르고 점심을 늦게 먹는 것이다. 또 한 방법은 일주일에 이틀은 열량을 75%로 줄인 식사를 하는 것이다. 좀 더 모험심이 강한 사람이라면 일주일에 이틀은 식사를 아예 거를 수 있다. 영양실조를 일으키지 않는 주기적 단식법은 거의 모두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게 하는 쪽으로 장수 유전자를 활성화할 가능성이 높다. 육식을 줄여라. 우리는 아미노산이 없으면 금방 죽을 것이다. 아미노산은 인체 내 모든 단백질의 기본 구성단위 역할을 하는 유기화합물이다. 아미노산이 없다면 우리 세포는 생명활동에 필요한 효소를 만들 수 없다. 육류에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다 들어있으며 또 에너지를 수월하게 제공한다. 하지만 거기에는 대가가 따른다. 사실 꽤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 윤리적으로 육식을 어떤 관점에서 보든 간에 육류는 매우 위험하기 때문이다. 우리 몸에 말이다. 그렇다면 단백질을 그냥 멀리하면 안 될까? 역설적이게도 우리에게 포만감을 주는 것은 단백질이다. 생쥐 역시 그렇다. 먹이가 부족해 떼지어 다니는 메뚜기도 마찬가지다. 그들이 서로를 잡아먹는 이유가 그 때문이다. 동물 단백질 섭취의 단점을 둘러싸고는 그다지 논란의 여지가 없다. 동물성 식품 위주의 식단이 주는 높은 심혈관 질환 사망률 및 암 발병률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은 너무 많다. 붉은 가공육이 특히 나쁘다. 핫도그, 소시지, 햄, 베이컨은 너무나 맛있지만 불명예스럽게도 발암성을 띈다. 그렇다고 해서 붉은 고기를 조금만 먹어도 죽는다는 뜻은 아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사자의 저녁보다는 토끼의 점심에 훨씬 더 가깝게 식단을 짤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연구 결과들은 동물성 단백질을 식물성 단백질로 더 많이 대체할수록 온갖 질병에 따른 사망률이 상당히 줄어든다는 것을 보여준다. 에너지 관점에서 볼 때 좋은 소식은 식물성 단백질 섭취만으로 모든 아미노산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안 좋은 소식은 대다수 육류와 무게로 비교했을 때 식물 섭취로 얻을 수 있는 아미노산 양이 더 적다는 것이다. 그러나 활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 점은 희소식이다.
그럴 경우 몸에 공급되는 아미노산의 양이 전반적으로 또는 어느 한 가지라도 부족하기 마련이므로 몸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생존 회로를 활성화하기 때문이다. 단백질 함량이 적고 채소가 풍부한 식사를 하면 더 오래 살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수명이 최대로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 몸의 영양 상태를 안 좋게 만든다고 해서 장수 유전자가 최대로 자극받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의 생존 회로를 더욱 자극할 기회를 놓치고 있는 셈이다. 우리 장수 유전자는 훨씬 더 많은 출력을 낼 수 있다. 그저 시동을 걸고서 달리기만 하면 된다. 땀을 흘려라. 수세기 전부터 운동이 활력 충전 처방으로 권장되어 온 이유가 하나 있다. 그러나 그 이유는 대다수 사람들, 심지어 많은 의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 영국 의사 윌리엄 하비가 복잡하게 얽힌 혈관들을 통해 피가 온몸으로 흐른다는 사실을 발견한 뒤로 거의 400년 동안 의사들은 운동을 하면 건강해지는 이유가 피가 순환계를 더 빨리 돌면서 혈관에 쌓인 찌꺼기를 씻어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운동으로 혈액 흐름이 개선되는 것은 맞다. 폐와 심장이 더 건강해지는 것도 많다. 근육이 더 굵어지고 힘세지는 것도 많다.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 그리고 사실상 그런 개선들의 많은 부분을 책임지는 것은 훨씬 더 작은 규모에서 일어나는 단순한 일이다. 그 일은 세포 수준에서 일어난다. 운동 습관이 저마다 다른 성인 수천 명의 혈구에 있는 텔로미어를 조사했더니 한 가지 놀라운 상관관계가 드러났다. 운동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텔로미어가 더 길었다. 운동을 더 많이, 적어도 일주일에 5일, 30분씩 달리기를 하는 것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한 사람이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보다 거의 10년 이상 젊어 보이는 텔로미어를 지녔다고 한다. 사실 운동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하다. 우리 모두는 자신을 밀어붙일 필요가 있다. 나이를 먹을수록 더욱 그렇다. 그런데 65세 이상의 사람 중에 10%만이 운동을 한다. 좋은 소식은 기력이 닿을 때까지 몇 시간씩 운동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최근에 한 연구에 따르면 대다수에게는 하루에 15분 이내로 할 수 있는 운동량인 일주일에 6에서 8km를 뛰는 사람도 심장마비로 사망할 확률이 40% 줄고 갖가지 원인에 따른 사망률이 45% 줄어든다고 한다. 엄청난 효과다. 몸을 차갑게 하라. 20대 초에 보스턴으로 오기 전까지 나는 줄곧 호주에서 살았다. 가장 고역스러운 것은 추위였다. 보스턴은 전혀 다른 세계였다. 정말로 얼어붙는 세계였다. 나는 외투, 스웨터, 긴 속옷을 사입고 주로 실내에서 버텼다. 나는 진정으로 연구에 몰두했지만 사실 밤에 집에 가기 위해 추운 바깥으로 나가고 싶지 않다는 마음도 얼마간은 작용했다. 요즘 같아서는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싶다. 용감하게 나가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싶다. 매서운 추위 속을 걸어보라고. 몸을 편안하지 않은 온도에 노출시키는 것이 장수 유전자를 켜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온열 중성대, 즉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몸이 따로 일할 필요가 없는 좁은 온도의 범위에서 벗어나면 온갖 일들이 일어난다. 먼저 호흡 패턴이 바뀐다. 또 몸에서 가장 큰 기관인 피부로 향하고 통하는 혈액 흐름이 달라진다. 심장 박동은 빨라지거나 느려진다. 이것은 모두 유전적으로 수십억 년 전 마그나 스페르스테스의 생존 투쟁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항상성, 즉 생물이 안정된 평형 상태를 추구하는 경향은 보편적인 생물학 원리 중 하나다. 사실상 생존 회로를 인도하는 힘이다. 따라서 어디에서든 그것을 볼 수 있다. 추울 때 특히 그렇다. 인생에서 대부분의 것들이 그렇듯이 당신이 젊다면 생활 습관을 바꾸는 쪽이 최선일 것이다. 나이를 먹을수록 갈색 지방을 만들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추위에 노출하는 쪽을 택한다면 적당히 노출하는 것이 핵심이다.
단식과 마찬가지로 벼랑 끝에 가까이 다가가지만 그 너머로는 가지 않는 이들이 가장 큰 혜택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 저체온증은 건강에 좋지 않다. 동상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소름, 딱딱거리는 이, 떨리는 팔은 위험한 상태가 아니다. 그저 시드니에 있지 않다는 표시다. 그리고 그런 상태를 충분히 자주 겪을 때 우리 장수 유전자는 건강한 지방을 추가로 주만하는 데 필요한 스트레스를 얻는다. 후성 유전적 경관을 흔들지 마라. 약간의 역경이나 세포 스트레스는 장수 유전자를 자극하기 때문에 우리 후성 유전체에 좋다. 우리는 모든 DNA 손상을 막을 수는 없다. 그리고 다 막기를 원하지도 않을 것이다. DNA 끊김은 면역계 기능과 기억 응고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상의 손상은 원치 않는다. 불행히도 세상에는 손상을 일으키는 요인들이 아주 많다. 먼저 담배를 생각해보자. 흡연자가 매일 몸에 집어넣는 수천 종류의 치명적인 화학 물질, 혼합물만큼 후성 유전체에 해를 끼치는 합법적인 물품은 그리 많지 않다. 흡연자가 더 빨리 늙는 듯한 이유가 하나 있다. 정말로 더 빨리 늙기 때문이다. 흡연은 DNA 수선 요원들을 계속 과로시키는 결과를 빚어냄으로써 DNA를 손상시키고 그 때문에 나타나는 후성 유전적 불안정이 노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내가 처음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다시금 강조할 필요가 있다. 흡연은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자기만의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다. 담배 연기에 든 방향성 아민류는 DNA를 손상시키는데 직접 흡연보다 간접 흡연으로 들이마시는 양이 약 50에서 60배 더 많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라면 끊으려고 애쓸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또 많은 플라스틱 병과 일회용 포장 용기를 비롯한 플라스틱에 들어있는 PCB 같은 화학 물질도 조심하는 편이 현명할 것이다. 폭죽에서부터 가정용 프린터의 노란 잉크에 이르기까지 온갖 용도로 쓰이는 아닐린 옐로 같은 아조염료 역시 우리 DNA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물론 제정신이 박힌 사람이라면 용매, 세정제, 살충제, 유압유를 일부러 삼키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들 중에서도 DNA에 손상을 일으키는 것이 많다. 몇몇 맥주, 대다수 절인 고기, 특히 요리한 베이컨 등 아질산 나트륨 처리를 한 식품에 N-니트로소 화합물이 들어있다는 것은 반세기 전부터 알려져 있었다. 그 뒤로 수십 년이 흐르는 동안 우리는 이 화합물이 강력한 발암 물질임을 알게 되었다. 또 방사선이 있다. 자외선, X선, 감마선, 집안의 라돈 같은 자연적이거나 인위적인 방사선은 DNA 손상을 일으킴으로써 가뜩이나 힘겨워하는 후성 유전체 수선팀을 불러댈 수 있다. 나는 업무 때문에 비행기를 자주 타는데 그래서 좀 고민이 많다. 사실 보안구역을 통과할 때마다 고민한다. 현재 공항에서 쓰이는 스캐너를 조사한 연구들 대부분은 그 장치가 DNA에 그다지 손상을 입히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후성 유전체와 노화 과정에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까지 살펴본 사례는 거의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자면 DNA 끊김과 그에 따른 후성 유전적 결과를 완전히 피하기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그 생각은 맞다. DNA를 복제하는 자연스러우면서 필요한 활동조차 DNA 끊김을 일으킨다. 매일 우리 몸 전체에서 수조 번 그런 일이 벌어진다. 바다 밑에 설치한 납상자 안에 들어가 살지 않는 한 우리는 나돈 입자나 우주 복사선을 피할 수는 없다. 그리고 설령 무인도로 이사한다 한들 어쩔 수 없이 먹어야 하는 생선에는 수은, PCB, PBDE, 다이옥신, 염속의 살충제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다. 모두 DNA 손상시킬 수 있는 물질이다. 현대인은 가장 자연적인 생활 습관을 지닌다 해도 이런 유형의 DNA 손상을 피할 수가 없다. 당신이 몇 살이든 간에, 아니 설령 10대라고 한들 이미 그런 손상은 일어나고 있다. DNA 손상은 몸의 시계를 가속시키며 삶의 모든 단계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건강하게 장수하는 법인 적게 먹어라. 간헐적 단식을 해라.
육식을 줄여라. 땀을 흘려라. 몸을 차갑게 해라. DNA를 지키라. 저자가 알려준 이 방법으로 건강한 노화를 막고 싶은 분께 여러분 공유 부탁합니다. 오늘도 이 한 권의 멋진 책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루고 누비고 즐기세요.